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 뜨겁게 달궜던 경제뉴스 투데이 핫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57억 5,1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5% 증가했습니다. 월간 기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간 데 이어서 이달에도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50.2% 늘어 작년 11월부터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이어서 기록 중이고 석유 제품, 무선 통신기기 등도 늘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 중국, 베트남 등의 순으로 수출이 늘어났습니다. 3분기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됩니다. 한국전력은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지금과 같은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한전의 3월 말 기준 총 부채는 200조 9천억 원으로 집계돼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물가 부담을 고려해 특히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일단 요금을 동결키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에 도시가스 요금 인상 여부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한국과 일본을 오간 항공 승객 수가 1,000만 명을 넘으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항공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한국과 일본의 노선을 이용한 항공 승객 수는 1,015만 6,796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숫자는 작년 동기 대비 46.2% 늘어난 수치며 국토부 항공통계 집계 사상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민연금과 2024년 말까지 외환스와프 거래 한도를 기존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증액키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온다는 경험과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 측도 또한 해외 투자에 수반되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 경제였습니다. 지난 2005년에 일종의 부자세로 도입됐던 종합부동산세가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중산층의 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지난 16일 대통령실은 종합부동산세, 바로 이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대폭 인하 등 전면적인 세제 개편 방침을 전했습니다. 이 다음 달 나오게 되겠죠. 세법 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개편 방향에 대한 관심 많습니다. 바로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종부세와 상속세 전면 개편안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지 구체적인 모습 살펴보고 금투세까지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중요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경제인사이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세금의 개편안과 방향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종부세고요. 두 번째가 상속세. 그리고 어쩌면 우리 시청자분들과 국민적인 관심으로는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까지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성 교수님, 먼저 시작은 종부세입니다. 2005년에 시작이 됐었는데 아마 종부세도 우리 시청자들 분들 중에서는 관심 없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부세가 뭔지 개념 정리 좀 해보고요. 세율은 현재 얼마나 좀 매겨지는지 현황 좀 알고 싶고
정부는 왜 이것을 폐지하려고 하지? 이 배경과 명분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종부세라고 하는 게 실은 우리 이제 예전에 있던 지방세에 있던 재산세, 네. 재산세와 이제 실은 가세 대상이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세 뭐 항공기 선박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런 거 빼고 토지와 주택만 보면 가세 대상이 마찬가지인데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그 가세 물건 자체가 굉장히 비싸고 하여튼 좀 부자들 이런 분들한테 더 부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네. 이 투기적인 목적을 좀 막겠다. 그래서 우리 종부세법의 1조에 보면 이 키워드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 그리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 그리고 이제 요 종부세를 걷어들이면 전부 지방으로 내려보내거든요. 예. 그래서 지방 재정에 대한 균형 발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로 들어가 있는 이 세목이죠. 네. 근데 이제 요게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종부세가 정말 그 이제 그 재산세와 겹치기도 하고 전 우리 정부에서 너무 이제 이 종부세를 과도하게 매겼던 거죠. 다시 말하면 공시가액,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네. 요 세 가지를 다 곱하는데 이 곱하는 걸 한꺼번에 다 올렸어요. 한꺼번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A에다 B에다 C를 곱하니까 정말 엄청난 숫자가 나와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어떤 사람들은 뭐 억대 단위의 세금이 나오니까 이게 뭐 1년 소득이 몇 천만 원인데 어때 억대를 묻느냐 이제 이런 거 어때 시작돼 가지고 예. 하고 또 하나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얘기입니다. 1세대 1주택은 전혀 투기 목적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조금 비싼 집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싼 집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어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도 이 종부세를 중과 안 하겠다고 말은 계속했지만 예. 살살 올렸어요, 계속. 예.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들한테도 부담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정상화 시키자고 네.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걸 이제 정상을 많이 시켰습니다. 정상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이제는 재산세가 우리나라 이제 재산세가 누진세율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종부세도 누진세율이에요. 그렇죠. 재산세가 누진세율이 아닌 국가들도 많이 있어요. 재산세가. 정액제 같은 것도 정률 있네요. 이제 정률로 예, 곱하는데 정률로. 예. 우리나라는 재산세도 누진세고 종부세도 누진세에다가 세율은 또 아주 굉장히 무겁게 때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산세 누진세율 구조에 편입을 시키더라도 충분히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조세에 대한 어떤 공평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 나름대로 그 향유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폐지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죠. 누가 내는지 한번 저희 표보 한번 볼까요? 이제 다주택자, 뭐 1주택자 이렇게 좀 돼 있지 않습니까? 1주택자는 현재 공시 가격 12억이죠. 12억. 예, 12억이니까 시세로 한 17억 정도가 되는 분이 이제 내게 되는 거고요. 그 정도 된단 다주택자로 좀 보면은 세율 한번 볼까요? 이제 보면은 3억, 6억, 12억. 저게 공시 가격 기준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3주택자 같은 경우에 94억 원을 초과하는 분에는 5%를 내고 있는데 저분 같은 경우에 재산세도 또 내는 거죠. 그렇죠. 재산세 내고 이제 실은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이라고 그래서 네. 빼주긴 하는데 실제 정말은 이중과세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하나의 세목을 또 만들어서 조정하는 건데 네. 이거는 정말 처음부터 이중과세가 될 걸 미리 알고 만들어 놓고 조정하니까 네. 정말 어색한 조정이라고 봐야 되죠. 네. 그래서 뭐 이중과세에 대한 논의하고 정말 이 종부세가 최초의 이 목적이었던 초부자층,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말 소수의 부자에 대한 그 타깃한 그런 세금인가. 세 번째는 종부세를 매김으로써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나. 아마 이런 고민 끝에 대통령실에서는 종부세 폐지에 대한 주장을 이제 갖고 나오면서 아마 정부의 세제 개편에 반영될 것 같은데요. 김우철 교수님, 재작년에 한 100만 명 넘게 납부를 하면서 정말 그럼 막 그 내신 분들이 내가 부자냐 막 이렇게 됐었고요. 작년을 보니까 41만 명이 종부세를 냈다라고 하는데 앞서 우리 오 교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1가구 1주택자분들의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나 이 집 한 채 사서 20년간 살았는데 내가 몇 천만 원씩 내야 돼? 뭐 이렇게 있는데요. 현황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납부자들의 현황들. 예, 지난 정부 때 이제 두세 차례에 걸쳐서 보유세가 많이 이제 강화가 되었고요. 네. 그래서 가장 세제가 이제 강력했던 2021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120만 명. 네. 그리고 그 중에 1주택자는 이제 40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22년에 일부 법 시행령 위주로 좀 완화가 됐고 23년부터는 이제 법 개정 직후에 이제 세율 체계 개편이나 기준 과세 기준 네.
공제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숫자도 많이 줄고요. 세부담도 많이 좀 경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가 이제 40만 명으로 전체가요? 예 됐고. 많이 줄었죠. 예. 그리고 그중에 1주택자 분들은 이제 11만 명. 11만 명. 지금 표에 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예. 120만 명이 넘던 전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이제 120만 명에서 40만 명대로 떨어진 것이고 예. 1주택자 그 중에서는 23만 명에서 이제 11만 명. 11만 명. 그러니까 이제 4분의 1 조금 넘는 거죠. 네. 27% 정도고요. 이분들이 내는 이제 세금도 그래서 크게 줄었습니다. 한 905억 정도. 1주택자 분들이 내는 거 905억이니까 오. 평균을 하면은 한 90만 원 예, 예. 가량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전체 그 주택분 종부세 수는 제일 이제 세제가 강했던 21년에는 이제 4.4조예요. 네. 상당히 빠르게 늘어난 규모고요. 그게 이제 2년에 걸친 법 개정 시행령 등을 통해서 완화된 것이 1.5조로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주택분 1.5조 중에서 1주택자분이 내는 거는 이제 905억이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금액에서 볼 때 비중은 크진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부가 공제 기준도 12억으로 올리고요. 네. 그다음에 공정가액 비율을 종전에 이제 95%까지 올라갔는데 네. 공시 가격의 95%를 과표를 쓰던 것을 이제 60%로 낮추어서 네. 과세가 됐고요. 세율도 조금 우리 인하했죠. 0.1% 포인트, 최고세율 1% 포인트 인하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공시 가격을 우리 국토부에서 정하지 않습니까? 매년. 그게 이제 23년분에 대해서는 이제 17% 이상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뭐 집값 좀 현실화가 이제 멈춘 거죠. 네, 현실화가. 집값도 좀 떨어졌고 네, 네. 무리한 이제 현실화를 하지 않겠다. 기본적으로 이제 당시 2021년 말에 대선 당시에 공약이 네. 지금 20년 당시의 종부세 부담 수준으로 가겠다고 그때 약속을 했고 네. 실제 20년 당시의 종부세 그 부담액이 1.5조예요. 네. 주택분의 경우. 그러니까 세수로 보면은 23년 세수는 20년과 동일하다는 의미에서 공약을 사실상 지킨 셈이죠. 예. 그래서 상당한 세부담 경감을 통해서 세수도 과거 수준으로 낮췄고 납세자 수나 알겠습니다. 금액도 많이 예.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좀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해 보면 현재 대통령실 정부는 폐지 쪽으로 가고 있고요. 민주당도 그런데 약간 분위기가 바뀌어서 1주택자에 한해서만 폐지, 아예 거기는 이제 종부세를 없애게 하겠다. 근데 방금 김 교수께서 얘기했지만은 지금 많이 줄여줘서 1주택자 분 중에서 내는 그 종부세 부담은 정말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쟁점이 다시 붙어요. 큰 틀에서의 종부세 폐지냐 아니면은 이제 야당에서는 1주택자만 폐지하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과연 이 종부세라는 것이 징벌적 과세의 성격이냐, 뭐 재산세와 포함된 이중과세의 성격이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재산세와 통합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들이 있거든요. 좀 학술적으로 좀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 종부세가. 예, 그래서 징벌적 조세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요. 실은 세금을 가지고 벌을 주면 안 되죠. 예. 원래 세금은 벌 주려고 만든 건 아니고, 하지만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벌 받는 것 같다. 세액이 너무 과도하고 실제로는 그 가세 논리 자체가 좀 이제 억지스러울 때 네. 이때 이제 징벌적 가세라는 말을 조세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중과세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본래 불가피하게 이중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A국에서 가세했는데 다른 나라 B국에서도 가세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 우리가 원천 소득 우리가 이제 그 국내 내국 기업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이중과세에 대한 어떤 그 사항이 벌어지고 그런 경우는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이죠. 예. 근데 우리 이 지금 현재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은 이중과세 조정 구조가 있어요, 있기는. 근데 이거는 왜 만들어 놓고 이중과세 조정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이중과세예요, 첫째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징벌적 조세라는 말이 나왔고 또 하나는 뭐 지금이야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전 정부에서 굉장히 무겁게 부과했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징벌적 조세란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종부세는 실은 이제 지금 종부세가 현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완화됐어요. 네.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살만해요, 진짜. 근데 이 살만하다고 놔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본래 이 가세 논리가 없으면 아무리 약하게 매겨도 거기에 대한 저항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부세가 본래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세목이다. 저는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똑같은 그 과세 대상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이중과세 조정을 하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그러다가 또 실은 전 정부에서도 많이 약화돼서 전 정부 초기에 아마 종부세가 재산세로 편입돼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했단 말이죠. 네. 근데 더욱 강화됐어요. 네. 아주 약하게 되다가 싹 사라지려다가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는 모양이다 했는데 이게 완전히 벌떡하고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은 가장 부담스러운 세금 맛을 봤어요. 전 정부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제 그 윤석열 정부는 또 대통령 그 캠페인 기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합리성을 찾아가겠다라고 네. 공약을 걸었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키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도 많이 완화됐지만 실제로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재산세에다가 편입시키고 종부세는 없애주고 재산세의 그 어떤 그 누진세율 구조 그 안에 집어넣는 것이 네. 저는 맞다고 생각하죠. 아,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까지도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 네. 오문성 교수께서는 지금 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재산세로 갖다 넣자. 네. 그런 다음에 재산세 쪽에서 소위 말하는 과표 기준 중에서 네. 아주 진짜 초고가 쪽을 네. 좀 더 세율을 높이는 이 방법을 좀 그러니까 지금 재산세하고 제안하시는 종부세하고 이제 차이가 뭐냐면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를 합니다. 예. 언뜻 보면 비슷해도 달라요. 재산세는 물건별로 과세를 하고 네. 이 지금 현재 종부세는 인별 과세라서 인별 합산을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 물건별 과세보다는 인별 합산 과세가 누진율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합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에서 여기 누진세율, 여기 누진세율, 얘 인별 합산. 그러니까 여러 번 이렇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중복되게 이렇게 과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지금까지 뭐 주장해 왔습니다. 그 종부세는 없어지면서 재산세에 누진세율 구조에 집어넣어서 네. 만약에 뭐 세수를 좀 더 거두고 싶으면 누진세율 구조에서 조정하면 돼요. 재산세 쪽에서 당연하죠. 네. 조정하면 되는데 굳이 왜 이걸 가지고 했고 또 하나는 이걸 가지고 지금 지방 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국세를 없앤다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아주 난리칩니다 지금.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예. 국세를 없애는데 왜 지방자치단체가 난리를 칠까요?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100%다 받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교부세, 네. 우리 교부세, 지방 교부세라고 그래서 그 종합 내려주는 세금이죠. 부동산 네, 관련 지원하는. 교부세는 네. 100%다 지방으로 내려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종부세를 없앤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없애면 안 된다 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잘못된 구조죠. 왜곡된 구조라고 봅니다. 네, 우리 오문성 교수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세금이 과세, 그러니까 소득에다 매겨지는 거죠. 누구를 혼내주려고 뭐 집값 비싸니까 혼내주려고 하는 세금은 아닌데 그런 성격이 좀 녹아져 있었었고 특히 우리가 재산세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좀 통합해서 하는 그런 방안도 어떨까라는 이제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김우철 교수님, 이런 게 또 있어요. 1주택자 분들 중에서 막 종부세를 안 된다 하다가 이제 많이 좀 완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이제 야당 민주당에서는 1주택자만 종부세 다 없애자. 그거는 좋고 근데 지금 대통령실은 완전히 다 폐지하자잖아요. 폐지는 안 돼. 그러니까 좀 약간 국민의 의견이 또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향성 앞으로 어떤 안으로 좀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구체적인 건 좀 두고 봐야 아마 네. 명확히 파악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야당 원내대표께서 민주당의 종전 입장은 종부세 강화 였죠. 위주 아니었습니까? 근데 중산층에 대한 일종의 껴안기 차원에서 1주택자는 주된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아니다. 뺄 수 있다. 이제 이런 언급을 하신 거죠.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의 당론이나 이런 건 아니었고 약간 개인 의견처럼 현제 네. 돼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두 달 지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우리는 폐지도 폐지. 검토할 수 있다. 네. 검토 가능하다. 이런 이제 아주 전향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급물살을 탔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재부 세제실은 지금 현재 다주택자 3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로 분류를 하고 이분들에게 상당히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가인 경우에. 네. 아까 우리 5% 봤잖아요. 5%까지니까 보유세에서 재산가액의 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프랑스가 이제 부유세 비슷한 우리 종부세의 어떤 변형 형태를 유지는 하고 있는데 그 나라도 우리보다 세율이 훨씬 낮아요. 네. 그래서 5% 세율은 근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는 6%였습니다. 네. 1% 네, 그래서 깎아준 거죠. 네. 6% 5%라는 얘기는 한 15년, 20년 지나면 이제 집이 사라진다는 네. 세금으로 국가가 사실상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징벌적이라고 하고 과도하다는 의미는 그 최고 세율에 많이 담겨 있었고요.
세제실은 그 다주택자의 세율을 중과세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를 일반 주택 보유자와 동일하게 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는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실제 22년도에 법 개정하면서 정부는 다주택자를 중과세하는 것 자체를 이제 없애려고는 했었죠. 근데 그런 것들 아마 이번에 시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런데 바로 일주 전에 지난 일요일 날 우리 정책실장께서 나오셔서 네. 종부세에 대해서 약간 더 진전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폐지는 아니었고요. 네. 아주 초고가 초초. 네, 초고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뭐 100억을 말씀하시는 건지 550억을 말하는 지금 12억보다는 훨씬 네. 높은 가격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초고가 아니면 이제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주택 수만 갖고 보는 게 아니고 네. 그 주택 가액을 합이 상당히 이제 높은 금액일 때만.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과세 대상을 크게 줄이고 많이 줄겠어요? 예, 아마 네. 세율도 5% 세율은 나오진 않겠죠. 네. 그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정부의 어떻게 보면 경쟁적인 야당, 여당, 뭐 용산 경쟁적인 그런 종부세 완화 정책 흐름을 타고는 있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세부담은 낮춰줬어요. 네. 근데 그 방식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네. 공시 가격을 통해서 낮췄어요. 즉 국토부가 매년 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정가액비율을 크게 낮췄지 않습니까? 90에서 60%는 크게 낮춘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주로 세금 인하 효과였다 이거예요. 세율은 조금밖에 안 낮췄고 기준 금액 상향한 거는 뭐 조금 효과를 줬겠지만 테크닉으로 이제 내린 거죠. 네. 기본적으로 어떤 세제, 법률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시행령이나 행정상의 조치를 통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또 집값이 급등하거나 또 그래서 자산 양극화 불만이 나오고 불평등 나오고 또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국토부나 공정가액비율은 국무회의에서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세제를 합리화한 것이 아니죠. 임시 방편 조치니까 저는 이번에 해야 할 첫 번째는 보유세 정상화라는 기치 하에서 네. 우리가 합리적인 세제의 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오 교수님 잘 얘기하셨는데 종부세를 재산세를 흡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세율도 누진성이 너무 심하니까요. 단일 세율로 가야 되고 그게 국제 표준입니다. 네. 국회 몫인데 아마 세제 개편안이 폐지 쪽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 김우철 교수께서는 아마 폐지는 아닐 것 같고 이제 주택수 이런 거 다 빼고 가액이죠. 가액 기준으로 다주택자든 삼주택자든 그렇죠. 집 하나가 있는데 막 이게 500억 하면은 그게 더 크니까 가액 기준으로 가고 세율도 단일 세율 쪽으로 아마 정부의 세제 개편안 나오지 않을까 이제 예상입니다. 실제로 기재부가 어떤 안을 김 갖고 교수님 나올지. 말씀에 조금만 부연을 네, 하고 네, 싶은데, 좋습니다. 네. 아까 이제 초고가 주택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초고가 주택도 재산세 누진세 구조에서 흡수가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네요. 정말 보통 사람이 500억짜리 집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그쪽에 가표를 한 500억 이상에서 좀 더 매겨도 네. 그 사람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 조세는 단순한 구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이 초고가 주택도 누진세율 구조에서 소화될 수 있다 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우리 그 민주당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네. 말을 하는데 실은 조금 빠뜨린 게 있는 게 실거주라는 말을 썼어요. 네. 박찬대 실거주. 이제 예. 그렇죠. 네, 그거. 지금 네. 자 많이 들어보면 민주당의 1세대 1주택은 실거주입니다. 항상. 근데 실거주라는 말을 들으면서 야, 저 양반들이 정말 이 우리나라의 어떤 주택 구입 시장 상황을 잘 모른다는 게요. 우리나라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살 때 대출을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정말 부자 아니면. 지금까지 대출이 한 번도 없던 사람들도 집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아요. 그 말씀은 뭐냐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래도 안 되면 임차보증금 끼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최근에 말하는 갭투자예요. 그러니까 갭투자도 100개의 주택을 갭투자한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이죠. 투기 목적이죠. 뭐 나쁜 사람 아니고 투기하는 사람이죠. 제가 나쁜 사람이라는 말은 잘못 썼습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그 대출금을 끼우거나 임차보증금을 끼워서 하는 경우에 이 너무 자연스러운 취득 형태거든요. 네. 근데 이럴 때 자기가 그 사람이 들어가서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밀어내야 돼요. 임차인을. 임차인을 밀어낸다는 얘기는 임차보증금을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벌어가지고 그걸 내보낼 때까지는 실거주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실거주를 안 하더라도 난 거기에 대해서 투기 목적이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로. 예. 그렇다면 1세대 1주택에 대해 실거주를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자꾸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제 부연 설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민주당 안은 아니고요. 박찬대 의원이 이제 점화를 한 거죠. 이야기를 하니까 민주당 쪽도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폐지에 좀 동참하나라는 이제 예약이고요. 실질적으로 국회에 들어갔을 때 정기국회 나오고 있을 때 민주당이 이제 어떤 입장인지는 이제 저희는 현재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은 모른다. 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앞서 종부세는 요걸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의견이 많은데요. 김우철 교수님. 해외에 이런 비슷한 제도가 있다. 종부세 고가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강력한 세금을 매긴다. 또 아니다. 뭐 부유세가 있다. 없다. 편입이 된다.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진실은 뭔가요? 예, 네. 종부세와 비슷한 세금은 다른 나라에서 찾기가 힘듭니다. 없습니다. 없고 유일한 예외가 프랑스가 고가 주택의 위주로 우리처럼 이제 따로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부유세로 불리고 있고요. 부유세? 네, 보유세로 보지는 않습니다. 부유세 한 형태고요. 우리처럼 재산세, 지방세, 재산세 보유세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보유세, 국세, 종부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걷는 나라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다 재산세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 목적으로 이렇게 높은 세율을 종부세를 통해서 높은 세율을 부과한 나라는 더더욱 없습니다. 집값이 올라간다고 투기가 극성이니 세율로 잡아야 된다 해서 세율을 마구 올리는 보유세 세율을 마구 올리는 국가는 아직 한 국가도 없습니다. 예. 도쿄, 보스턴, 뉴욕, 파리 집값이 우리처럼 막 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느 나라 정부도 보유세 세율을 무리하게 이렇게 올려가면서 증벌적으로 과세하는 사례는 없고요. 이렇게 누진적인 구조. 우리 종부세 세율이 7단계거든요. 네. 이게 소득세처럼 여러 단계를 가지고 있는 재산세, 보유세 구조는 또 우리만의 특징입니다. 세계 모든 정부들은 다 지방세긴 하지만 세율이 딱 하나예요. 주마다 다를 수 네. 있지만 지방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 지역에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가 주택이면 더 많은 세부담을 져야 된다는 것은 소득세 이런 논리인데요. 재산세의 경우에는 이제 편익과세라고 해서 재산가치 비례해서 내는 게 글로벌 놈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찾자면 이제 프랑스의 부유세라는 세금이 이제 우리와 좀 비슷한 이제 부자세가 있고 뭐 이렇게 좀 몇몇 나오는 독일의 고가 주택, 저택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낸다. 그때 나오는 그 세금은 방금 우리 김철 교수께서 얘기했지만은 그냥 재산세 개념으로 그렇죠? 내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희가 종부세 이야기를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종부세와 함께 지금 또 하나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 개편론인데요.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다고 하죠. 특히 이 대주주로 주식으로 받을 경우 대주주 할증이 있습니다. 10%포인트, 최고 60%까지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데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또 정부도 고민이 굉장히 커집니다. 국민과의 소통, 합의 굉장히 중요할 텐데 준비된 영상 보고 난 뒤에 상속세 얘기 그리고 금투세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세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오문성 교수님, 네. 비교를 하려면 항상 이제 해외와 우리나라 글로벌 사이에서 우리의 상속세가 과연 달라 아니면 많이 내는 거야? 또 세율은 뭐 높지만 실제로 내는 것은 또 적어. 이것도 진실 혹은 거짓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현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세율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명목으로만 보면 2등입니다. 일단 네. 1등, 2등 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일본 다음으로 많고 네.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최대 주주 할증가세 네. 20% 고려하게 되면 우리가 50%에다가 20%니까 10%잖아요. 그러니까 60%에 대해서 이제 1등으로 등극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가세하는 구조, 네. 가세 구조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유산세 구조, 유산취득세 구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유산세 구조라고 하는 것은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가세해가지고 밑에서 나누는 겁니다. 상속인들이.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할 겁니다. 그렇죠. 제가. 예, 네. 그리고 구조가 예, 예, 구조를 구조로 여쭤보길래 이야기해서. 그 다음에 이제 유산취득세 구조는 이제 받은 것대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유산세 구조를 가진 나라도 좀 드문 케이스예요. 우리나라가. 예. 유산취득세가 더 많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들도 꽤 많아요. 예. 근데 실은 상속세 폐지라는 말을 제가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상속세를 폐지하면 그 사람들은 세금을 하나도 안 내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근데 생각이 상속세를 폐지해도 실제로는 상속세 폐지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상속세라고 하는 요거 이제 요 특정한 세목을 만들지 않고 일반적인 세목 안에서 소화를 시키겠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예.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예를 잘 듣는 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부동산을 5억에 샀어요. 예. 근데 돌아가신 시점에 한 30억 됐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30억에 대해서 가세한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상속세를 뭐 폐지했다는 표현도 쓰고 자본이득세로 가세한다는 표현도 쓰는데 이런 나라들은 5억을 했는데 돌아가시는데 30억이 됐을 때는 그 상속인이 아들이나 딸이나 요 상속인이 5억이라는 숫자를 들고 갑니다. 취득가액을 그대로 예. 들고 갔다가 요 상속인이 나중에 뭐 50억에 팔았다. 그럼 50억에서 5억을 빼가지고 45억에 대해서 소득세, 인컴 텍스로 가세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양도소득세.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세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상속세라고 하는 특정한 세목을 따로 만들지 않고 일반적인 세목의 형태에서 그냥 가세하는 거 네. 이런 형태들도 이제 우리가 보통 상속세 폐지했다는 표현도 쓰고 자본이득세로 가세한다는 표현도 쓰는데요. 이렇게 지금 보면 이 상속세라고 하는 게 정말은 이 국가 경제에 발목을 잡는 측면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가장 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상속세다. 네. 이런 말씀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기업 승계할 때 실은 상속세와 관련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기업 승계라고 하는 것은 대주주가 돌아가시면 대주주의 상속인이 주식 받으니까. 이번에 넥슨이라고 하는 회사의 그 김정주 회장 돌아가시면서 네. 실제로는 거의 29.3? 한 30%의 넥슨의 그 홀딩 컴퍼니, 네. 홀딩 컴퍼니의 주식을 현재 기획재정부가 들고 있습니다. 네. 기획재정부도 들고 있고 싶어 들고 있는 게 아니고 공매로 팔기 전까지는 들고 있을 수밖에 물납받은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거를 현재 지금 계속 공매를 하는데 유찰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유찰이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누가 한 5조의 돈을 집어넣고 2대 주주로 들어옵니까? 자기네들은 돈을 좀 더 넣더라도 1대 주주로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안 팔리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한 번 더 넘어가면 상속이 이루어지면 또 30% 정도 날아간다고 보면 네. 이 회사가 완전히 지금 지배 구조가 완전히 훼손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와 같은 요런 어떤 시스템을 들고 있는 국가는 기업 승계를 하면서 아무 경영상의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도 단지 상속이라는 절차를 한번 거치는 것 때문에 지배 구조가 완전히 훼손돼 버린다. 네. 그렇다면 이거 잘못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대주주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 기업이 승계가 잘못돼 버리면 그 기업이 이제 우리가 잘못 존속하기 힘들 수도 있고 네. 이 기업들은 대부분 고용 창출하고 있잖아요. 국가에 기여도 하고 있고 세금도 많이 내고 있고. 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해외 기업으로 넘어가 버린다든지 하면 상당한 많은 부분에 우리 국가적인 어떤 국익에 대한 손실이 있을 것이다. 보면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상속세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어떤 측면이 있는 거죠. 뭐 실제로 이중과세 혹은 그 이상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이 가령 부모님이 일단 소득세를 낸 거잖아요. 그렇죠. 재산을 내고 또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내고 자식이 또 들고 있다가 또 팔게 될 때는 또 양도세라는 부분을 물론 이제 가액 부분을 산정을 하겠지만 또 내게 되고 아마 그래서 상당수 선진국들이 상속세를 이제 폐지하는 쪽으로 특히 북구 유럽에서 오히려 이걸 먼저 하게 되면서 네. 상속세 폐지 혹은 축소 논란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김우쇼 교수님. 정부가 이 시점에서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 현재는 약 30%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제 대통령실에 나온 거 보면은 왜지? 이렇게 좀 명분, 왜 이 시기에 상속세라고 한다면 어떤 점들을 좀 들 수 있을까요? 일단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2000년 당시에 처음 이제 시작됐던 세율 체계와 과표, 특히 과표 또 이런 공제 기준을 24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과거에는 1,500만 명에 불과했던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10배로 늘어났고요. 네. 지금 서서히 더 이제 늘어나면서 중산층 다수가 이제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과거에는 아주 정말 이거야말로 이제 사망을 전제로 한 부유세 이렇게 네.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요. 정말 부유세 형태였는데 중산층까지 그러면 상속세를 내고 그것도 최고세율 근처로 세금을 낸다는 것은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세제를 처음 설계하고 도입할 당시의 네. 취지하고는 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개편, 합리화 노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업 승계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가업 형태로 대기업들이 많이 이제 경영을 유지되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 많은 무리를 빚었죠. 네. 왜냐하면 최고세율 50%에 또 대기업의 경우 대주주 할증과세 20%를 하면 60%까지 이제 할증까지.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상당히 무리가 많았죠. 그래서 그 회피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결과 또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특히 저성장 극복이 지금 절체절명의 과제인데 이걸 방치할 수는 없다. 기업 경영의 문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큰 배경이 됐고 사실은 그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우리 상속세제 불합리한 점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도 그 공감을 표시했고 최고세율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 상속 동기가 세계 어느 나라 민족보다 강합니다. 네. 근데 세부담은 가장 높게 해놨다 이거죠. 그리고 기업 경영의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을 상속하는 것과 부동산이나 현금 자산을 동일한 금액일 때 네. 사업용 자산 훨씬 더 할증과세하는 것도 불합리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유산세 방식이라고 해서 영국, 미국만 현재 취하는 전체 상속되는 금액 총액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네. 방식인데요. 네. 유산 취득세는 그거를 나눠줬을 때 취득분에 대해서 하니까 받은 사람에게 과표가 그렇죠. 적용되는 그러니까 거죠. 100억을 3명이 나누면 33억 아닙니까? 네. 그러면 33억을 갖고 세금 계산하는 것과 100억을 갖고 세금 계산한 후에 그 금액을 나누는 거는 아무래도 세율 차이가 세부담이 크죠. 차이가 나고 네. 무엇보다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 이런 거고 국제적인 표준도 아니고 근데 이런 식으로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런데 이러한 현 제도가 그러면은 사회적인 충분한 논의나 대논쟁이 있었느냐 우리가 합의가 잘 된 거라고 볼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IMF 직후에 그 어수선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조용히 아무의 관심도 끌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때는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천여 알겠습니다. 명에 불과했기 네. 때문에 예. 이게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너무나도 독특하고 예외적으로 높은 이제 세부담 구조를 만들었다. 네. 그래서 이걸 차제에 바꿔야 된다 이런 지적이 아주 비등했었죠. 그래서 정부가 그런 것들을 볼게요. 적극적으로 그럼 정리 좀 해보면 공감하고 예, 유산 취득세 개념으로 한번 바꾸자 하고 OECD가 평균이 한 20%대니까 30%의 상속세율을 가자. 지금 10억 이상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현실적으로 내게 되는. 요거는 안 건드립니까? 하고 자본이득세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방향성 한번 네 가지 좀 볼까요? 일단 실은 세율 정해줬고. 예, 정부에서 뭐 세율에 대한 얘기는 했지만 그 30%. 구간 브레킷에 대한 예. 얘기는 안 했지만 예. 그것도 아마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뭐 20년 전에 예. 우리가 서울 집이 평균이 10억이니까. 이 서울 집은 지금 현재 뭐 강남에 있는 집 한 채만 해도 10억이 넘어가는데 예. 최근에 상속세를 납부한 사람들의 이제 구조를 보게 되면 10억에서 한 20억 정도 사이. 여기도 꽤 많이 지금 상속세를 납부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느 지역에 특정한 지역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된다라고 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유산 취득세로 바꾸는 부분. 예. 그리고 마지막 나온 게 자본이득세거든요. 이제 예.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꼭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본이득세 개념을 또 넣는다는 거는 이 자본이득세 개념은 정말 아주 합리적인 제도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재 정부나 여당이나 또는 우리 이제 야당이 서로 합의를 잘해서 현재 상속세에 문제가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잘 개선해 주긴 바라지만 그건 제가 볼 때 궁극적인 목적 방향성은 아니다. 제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방향성은 자본이득세로 가야 되는 건데요. 네. 정말로 굉장히 아이디어란 그런 어떤 그 제도가 어디에 있냐면 호주란 나라 있잖아요. 우리 그 뉴질랜드 붙어 있는 그 호주란 나라에 가면 캐피탈 게인 텍스라 이름을 그대로 쓰고 제가 한번 예를 들면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남긴 그 재산이 네. 형태가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보면 부동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예금 등 금융자산, 그 다음에 현금이지 않겠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가장 많이 몰린 게 부동산이에요. 네. 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은 부동산 비율이 한 40% 된다는데 우리는 한 70%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가세되냐면 우리나라는 5억에 샀던 거 30억에 하면 30억 가세. 금융자산도 그때 평가의 시가로 가세. 네. 예금도 있으면 그대로 가세거든요. 이렇게 가세되는데 지금 캐피탈 게인 텍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에 샀다가 30억 돼도 5억을 들고 가고 우리가 주식을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샀다가 30,000원 됐으면 10,000원에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들고 갔다가 주식을 팔 때 가세하고 그러니까 팔 때 내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현할 현재 때 내라. 그렇죠. 예. 이 비상속인의 사망 시기에 가세되는 게 아니라 팔 때 가세하라는 거고 거기서 유일하게 빠지는 것이 현금입니다. 캐시예요. 근데 캐시에 빠지니까 사람들이 아 그럼 이제 세금 안 내려면 전부 현금을 바꿔놔야 되겠네 생각하지만 정말 그거는 무서운 생각이죠. 예. 바보 같은 생각이잖아요. 대주주가 또 어떻게 현금화하겠습니까? 아니 주가가 그게 아니라 큰 폭락하겠죠. 문제가 네. 아니라 네. 현금을 들고 있으면 요즘 말하면 벼락거지가 되는 거죠. 그걸 현금을 계속 한 10년 정도 들고 있으면 거지 중에 그런 벼락거지가 될 텐데 그래서 그 현금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투자되는 순간 반드시 포착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동산 투자에도 주식 투자에도 그래서 저는 캐피탈 게인 텍스로 하게 되면 현재 눈에 보이는 바로 이제 그 상속세라는 세목 자체가 없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세수는 그게 좀 적어지겠지만 적어지는 게 아니라 없어지죠. 다른 세금이 많이 늘 것이다. 그런 것들이 현재 나와서 실제 경제의 어떤 순환, 그 어떤 수열의 피처럼 싹 돌아가지고 다른 세금을 이렇게 증가시켜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여기서 말하는 자본이득세죠. 알겠습니다. 네. 크게 네 가지 정도 좀 기억하시죠. 크게 상속세율 정부는 지금 30% 제한을 했었고 이 블랭키프 구간 부분은 아직 과표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 뭐 서울 강남의 집값이 웬만큼 10억 원이 또 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내 다음 달에 나올 세제 개편안에서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두 분이 얘기했던 유산 취득세 이미 배분 후에 각각에 대해서 과표와 세율을 넣는 것들, 자본이득세, 주식으로 많이 따지면 받았다가 마지막에 현실화했을 때 세금을 매기는 이런 개념들이 반영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금투세 얘기가 실은 관심이 많을 텐데 금투세를 이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앞서 상속세라든가 종부세 해당이 안 되시는 분이 금투세는 관심이 많거든요. 짧게 얘기하죠. 짧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금투세 같이 우리 마지막 두 분한테 정리를 할게요. 제가 금투세 짧게 제가- 얘기. 예, 먼저 하죠. 먼저 네,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결론부터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좋습니다. 현재 예. 금투세에 대해서 지금 혼란이 아주 큽니다. 예.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결말이 날지 다 지켜봐야 되지만 이미 있는 법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하겠다.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야당은 강행을 고집을 하고 있고요. 예. 그 폐지는 비록 정부가 희망하고 있지만 현실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정치적 지형상. 그리고 납세자가 반발하고 있고 투자자가 강하게 저항하고 있고 또 이 제도를 시행해야 할 정부가 또 정면으로 반대하는데 야당이 또 단독으로 이걸 강행하겠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그동안 나왔던 납세자들의 어떤 정당하고 합리적인 어떤 불만 사안들을 다 보완해서 네. 또 정부의 자본시장 육성한 논리에도 맞게 그리고 야당 주장대로 조세 형평성 취지에 맞도록 지금 법을 완전히 새로 뜯어 고치는 게 필요하다. 연내에 사실상 재정에 가까운 전면 개정이 우리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기본적인 방향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래세 폐지, 금투세 전환 이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세 폐지하고요. 그리고 전면과세도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5천만 원은 너무 공제가 크다. 대신 소득이 낮은 장기 투자자는 노후 소득 보장이라든지 자기 재산 형성 목적이니까 이거는 거의 아주 낮은 세율로 20% 너무 높다 이죠 그분들한테 한 뭐 5%나 3% 미만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장기 투자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에 준할 정도로 전 하면 좋겠고요. 2월 공제 기간도 이렇게 장투하시는 분들이 볼 때 5년은 너무 짧거든요. 그래서 20년 이상으로 늘려야 20년 되고 이상, 네. 손실을 상기하는 방법도 정부가 세수 조금 지키려고 납세자한테 불리하게 해놨어요. 그걸 납세자가 고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문제가 되는 원천 징수 같은 것도 굳이 이거 세무행정 편의상 온 것이니까 이거 굳이 반영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반영하면 장투자를 더 유인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도 있고 또 단기 투자자까지 그렇게 막 비과세 공제해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세 형평성도 이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납세자들이 말했던 불만 사항들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으니 한번 새로 거의 새로 제정하는 거에 가깝게 만들어서 한번 의견을 구하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주식 투자에서 번 돈이 특정 대주주라든가 엄청나게 큰 자산가가 아니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양도세를 물지 않는데 이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라는 것이 이제 거의 20% 이상의 양도세를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분들한테 짧게 한 1분, 얘기해 2분. 주는데 이제 이게 이대로 두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데요. 국회 주도권은 민주당이 잡고 있기 때문에 폐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전면 개정이라는 말로 좀 풀어가 보자라고 우리 저는 금투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금투세에 있습니까? 대해서 이런 생각인데요. 네. 금투세 나올 때마다 소득 있는 곳에 가세한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네. 근데 손실 있을 때는 가세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 지금 아까 잠깐 말은 나왔지만 손실에 대해서도 무한정 빼줘야 돼요. 20년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인컴이 있을 때 가세한다는 거는 손실도 무제한 빼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무제한 빼준 나라 없냐? 많이 있습니다. 무제한 빼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입하는 건 좋은데 이런 시스템을 같이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고. 갖다 붙일 게 있다. 예. 그렇죠. 예. 손실을 개정할 있을 때,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5년밖에 안 빼주니까 네. 그걸 무제한 빼줘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금투세를 도입하잖아요. 네. 증권거래세를 없애줘야 돼요. 네, 거래세 없애야 네. 된다. 거래세를 없애주고 금융투자소득세를 들여오는데 실제로 세수 측면에서 이 증권거래세는 굉장히 확실한 세수예요. 근데 이 금투세 같은 경우는 불확실합니다. 네. 장이 좋고 나쁘고에 그렇죠. 따라서. 개인들이, 그래서 예. 확실한 걸 내주고 불확실한 걸 들고 와서 실제로 이게 실제 세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건가에 대해서도 계산을 시뮬레이션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세 번째는 이 시장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시장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와 그거 해봐서 시장이 좋을지 나쁠지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실은 우리나라 시장이 현재 보면 미국 시장하고 굉장히 개를 같이 하지 않아요. 미국 시장 아주 매일매일 뭐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항상 변동성이 크죠. 저도 네, 아침에 오르락 이렇게 내리락하죠. 미국 시장 좋으면 우리나라 시장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데 좋은 적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굳이 네. 우리나라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을 해가지고 장애에 충격을 줘야 되냐 시기도 잘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텍스에는 없어요 원래. 그래서 우리나라가 야 대한민국은 금투세 없는 나라야. 그래서 만약에 주가 좋고 디스카운트 요인 다 없애버리면 전 우리나라가 더 앞서가는 나라가 될 거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금투세 문제는 저희가 한번 또 진지하게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세부적인 문제, 또 원천 징수 막 복잡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나 또 두 전문가분들의 이야기까지 들어봤고, 그래도 공은 민주당에게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연 금투세를 과연 어떻게 할까? 뭐 수정안을 좀 낼까? 이런 부분들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9일 수요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인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앞으로 부총리급의 인구 전략 기획부를 신설하고 인구에 대한 중장기 국가 발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요. 이번에 발표됐던 저출생 대책 주요 내용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해법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